3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손이 터지도록 반찬을 만들고 무릎이 욱신거려도 하루 종일 시장 바닥에 서 있으면서 그렇게 7년을 모은 돈 중에서 딱 3천만 원이었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접이식 의자 하나를 들고 동서가 차린 카페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입구가 훤히 보이는 자리에 그냥 앉아버렸어요. 커피 한 잔도 시키지 않았고 인사도 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핸드폰만 올려둔 채로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동서였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통화를 하던 동서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지더니 마치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중얼거리듯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형님 남편도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전화는 끊겼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핸드폰을 쥔 손이 조금 떨리기 시작했고 시장 골목에서 불어온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제 지난 몇 년을 한 번에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까지 오기 위해 저는 참 오래 걸어왔더라고요. 제 고향은 경북 의성 쪽입니다. 거기서 나고 자랐는데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셨어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이 가난했어요. 언니 둘이 있었는데 세 자매가 방 한 칸에서 자랐고 겨울에는 이불을 겹겹이 덮고 자야 할 만큼 외풍이 심한 집이었거든요. 그런 집에서 자라다 보면 돈에 대해 이상하게 예민해집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이 얼마나 작아지는지를 너무 어린 나이에 알아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웃집에 쌀 한 말 빌리러 갈 때 따라갔다가 이웃 아주머니 표정을 봤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직접적으로 뭔가를 한 게 아닌데도 그 표정 하나가 어린 마음에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찍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18배 올라와서 공장도 다니고 식당 서빙도 하고 마트 계산대도 섰어요.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지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한테 손 벌리는 것보다는 내가 벌어서 쓰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남편을 만난 건 제가 27이었을 때였어요. 남편도 경북 출신이었고 서로 비슷한 처지에 비슷한 냄새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잘난 것도 없었지만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몇 년은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월세도 밀리고 카드빚도 있었고 애 하나 낳고 나서는 더 막막했지요. 그때 시장 반찬 가게 자리가 났어요.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제가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원래 음식 만드는 걸 좋아했고 손맛도 있다는 소리를 들어왔거든요. 주변에서 뜯어 말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그냥 해보기로 했습니다. 빚을 조금 내서 자릿세 보증금 마련하고 초반에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장 보고 다듬고 볶고 조리고 아침 7시에 가게 문 열었어요. 처음 석 달은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에는 이미 터줏대감 반찬 가게가 있었고 새로 들어온 저한테 손님들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같이 마감하고 남은 반찬은 뭐라도 팔아보려고 포장해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 앞에 직접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얼굴을 익히고 맛을 알리고 단골이 1명, 2명 생기기 시작했어요. 5년이 지났을 때 저는 가게 보증금을 올리고 자리를 좀 더 넓혔습니다. 직원도 1명 고용했어요. 7년이 지났을 때는 어느 정도 모아둔 돈이 생겼습니다.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여러 군데 나눠서 모아둔 돈이 7천 가까이 됐어요.
그 돈의 의미가 뭔지는 저만 압니다. 직원 월급 밀리지 않으려고 내 생활비를 줄이면서 버텼던 달이 있었고, 장마 때 가게 앞에 물이 차서 재료 절반을 버려야 했던 날도 있었고, 손목 인대가 늘어나도 파스 붙이고 계속 일했던 시간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돈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동서를 처음 만난 건 결혼하고 나서 명절 때였어요. 남편의 형, 그러니까 시영은 저희보다 5년 먼저 결혼했고, 동서는 그 시영의 아내입니다. 인천 쪽에 살았고, 명절 때나 한 번씩 보는 사이였어요. 처음에는 딱히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동서가 활달하고 말이 많은 편이라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금방 살갑게 구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게 편하기도 하고 가끔 좀 과하다 싶기도 했지만 명절에 이틀 보고 많은 사이니까 크게 신경 쓰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작년 봄 동서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전화가 온 거예요. 처음엔 안부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목소리도 밝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다가 동서가 슬쩍 운을 떼기 시작했어요. 카페를 하고 싶다고, 오래 꿈꿔온 거라고, 인테리어도 다 생각해뒀고 자리도 알아봤다고, 말하는 게 꽤 구체적이어서 저는 그냥 대화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동서가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3천만 원만.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3천이라는 숫자가 귀에 딱 걸려서 머릿속이 잠깐 멈춘 것 같았어요. 시영은 알고 있어? 하고 물었더니 동서가 응, 형부도 알아. 당연하지. 근데 우리가 지금 여유가 없잖아. 형님은 가게가 잘 되잖아. 6개월 안에 갚을게, 꼭. 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저는 대답을 바로 못하고 생각해 볼게라고만 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이 당연히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원래 돈 문제에 있어서는 가족이라도 엄격한 편이었거든요. 예전에 시영이 사업 자금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딱 잘라 거절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남편이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잠깐 뜸을 들이더니 형수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도와주면 안 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이게 남편 입에서 나올 말인가 싶어서요. 당신이 예전엔 가족한테도 돈 빌려주는 거 제일 싫어했잖아 하고 제가 말했더니 남편이 그때랑은 좀 다르지. 형수가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지라고 했습니다. 표정도 자연스럽고 말도 크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대화였습니다. 근데 뭔가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려운데 뭔가 좀 이상했어요. 남편이 너무 선뜻 동서 편을 들었달까요? 평소랑 다른 결이 느껴졌는데 저는 그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내가 예민한 건가 하고 넘겼어요. 결국 저는 3천을 빌려줬습니다. 내 가게 통장에서 내가 직접 이체했습니다. 동서한테 차용증 쓰자고 했더니 동서가 형님, 우리 가족끼리인데 그런 거 써요? 라고 했고 저는 그래도 써야 한다고 했어요. 결국 간단하게 손으로 쓴 차용증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동서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갚겠다는 얘기도 없고 잘 되고 있다는 안부도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 한 달은 기다렸어요. 카페 창업이라는 게 초반엔 정신없을 테니 자리 잡으면 연락이 오겠지 하고요. 2번째 달이 됐을 때 저는 슬쩍 문자를 보냈습니다. 카페는 잘 돼? 이렇게요. 동서가 응, 잘 돼, 형님. 나중에 한번 와봐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돈 얘기는 없었어요.
세 번째 달이 되면서 저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창업 때 6개월 안에 갚겠다고 했는데 절반이 지났는데도 아무 말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즈음부터 남편의 생활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남편은 10시, 늦어도 11시에는 집에 왔습니다. 회식이 있는 날도 미리 문자를 보냈고 제가 자고 있어도 들어오는 소리에 눈이 떠졌어요. 그게 10년 넘게 쌓인 리듬이었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12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날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이었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이었어요. 이유를 물으면 일이 좀 많아서 하고 넘겼습니다. 저도 몸이 피곤한 날이 많아서 깊이 캐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자꾸 눈에 걸렸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에 가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핸드폰에 크게 집착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밥 먹을 때도 핸드폰을 테이블에 그냥 올려놓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핸드폰을 손에서 잘 안 놓더니 저녁 먹고 나서 화장실 갈 때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냥 게임 같은 거 하나 보다 하고 처음엔 생각했습니다.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요즘 그런 게 유행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자꾸 보이니까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핸드폰을 소파에 두고 씻으러 들어갔어요. 저는 그 핸드폰을 보면서 잠깐 손을 뻗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손을 뻗진 않았어요. 뻗으면 뭔가 나올 것 같아서 무서웠거든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싫었습니다. 10년 넘게 살아온 남편의 핸드폰이 무서운 게 말이 되나 싶어서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3천만 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건지 그게 분간이 안 됐습니다. 4개월째로 접어들던 날 저는 직접 카페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동서한테 미리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던 거예요. 카페가 실제로 영업을 잘하고 있는지, 자리는 잡혔는지, 그리고 내 3천만 원이 어디가 있는지를요.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넘게 걸려서 찾아갔습니다. 동서가 알려준 주소대로 찾아가니까 골목 안쪽에 아담한 카페가 있었어요. 간판도 달려있고 유리창 안에 손님도 몇 명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들어가서 뭐라고 해야 하나. 그러다 저는 가지고 온 접이식 의자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카페 입구 바로 옆에 딱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음료도 시키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렸습니다. 카페 안에서도 누군가 저를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분쯤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서였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동서가 황당하다는 듯이 왜 거기 그러고 있냐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하게 말했어요. 돈 달라고. 동서가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자리를 잡는 중이라는 얘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얘기, 형님도 너무하다는 얘기. 그러다가 동서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지더니 뭔가를 중얼거렸어요. 정확하게 다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래서 형님 남편도 그 뒤가 안 들렸습니다. 전화가 끊겼거든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골목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고 카페 유리창 안에서 누군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이 3천만 원이 돈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끌어내는 실마리가 될 줄은요.
동서한테서 처음 그 전화가 왔던 날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봄이었어요. 4월 중순쯤이었는데 시장에 나물이 쏟아지던 시기라 저는 하루 종일 취나물이랑 시금치를 손질하느라 손이 다 물들어 있던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었을 때 핸드폰이 울렸는데 화면에 뜬 이름이 동서였어요. 명절이 지난 지 한 달도 넘었는데 동서한테서 연락이 오는 건 좀 드문 일이었거든요. 저는 손을 행주에 닦으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안부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동서가 형님 요즘 가게 잘 돼요? 하면서 목소리가 밝았거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요즘 날이 좋다느니 애들 학교 얘기라느니 시장 손님이 봄이 되면 좀 더 많아지냐느니 저도 자연스럽게 받아서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러다가 동서가 말투를 살짝 바꿨습니다. 목소리가 좀 낮아졌어요. 들뜬 기운이 빠지고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더니 형님, 나 요즘 고민이 하나 있는데 하면서 운을 떼는 거예요. 저는 그냥 들었습니다. 동서가 말하기를 오래전부터 꿈꿔온 게 있다고 했어요. 카페였습니다. 작고 아담한 카페, 본인이 직접 원두도 고르고 음악도 틀고 단골 손님들이랑 이야기 나누는 그런 공간. 말하는 목소리에 설렘 같은 게 묻어 있었어요. 자리도 알아봤다고, 인테리어도 대충 머릿속에 그려봤다고, 아는 언니가 카페 하는데 거기서 3개월 동안 배우기도 했다고. 준비를 꽤 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금이라고 했어요. 시영이 요즘 사업이 좀 어렵다고, 집에서 돈을 빼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은행 대출도 알아봤는데 한도가 생각보다 안 나온다고. 그러면서 동서가 한숨을 한번 쉬더니 형님밖에 없어요. 진짜로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귀에 걸렸어요. 저는 얼마나 하고 물었습니다. 동서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하는 거예요. 3천.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3이라는 숫자와 1000이라는 단위가 귀에 딱 박혀서 머릿속이 한 박자 멈춘 것 같았어요. 동서는 제가 말이 없으니까 빠르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6개월 안에 꼭 갚겠다고, 카페가 자리 잡히면 제일 먼저 갚을 거라고, 형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꿈을 접어야 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 볼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반찬통 앞에 그냥 서 있었어요. 3천만 원이 어떤 돈인지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돈은 제가 새벽 4시에 눈을 떠서 시장 문 열기 전에 먼저 들어가 자리 맡고 하루 종일 서서 볶고 묻히고 담고 발이 퉁퉁 붓도록 일하면서 1년에 조금씩, 2년에 조금씩 7년을 그렇게 쌓아온 돈입니다. 한 번도 함부로 쓴 적이 없었어요. 애 학원비 올라갈 때 제일 먼저 손 뗀 게 제 밥값이었고, 에어컨 고장났을 때 새 걸 사지 않고 선풍기로 여름을 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3천이면 그게 몇 년치인지 생각만 해도 손이 저렸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저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일부러 밥 먹고 나서 좀 편한 분위기에서 꺼내려고 했는데 생각할수록 속이 답답해서 그냥 먼저 말을 했어요. 동서한테 전화가 왔었다고, 카페 창업 자금으로 3천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남편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3천? 지금 3천을 빌려달라고? 하더니 밥상 앞에서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저는 그 뒤로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도 못했어요. 남편이 먼저 말을 잘라버렸거든요. 가족한테 돈 빌려줬다가 관계 망가진 것 수도 없이 봤다고, 형수가 꿈을 꾸는 건 좋지만 그게 왜 우리 돈으로 이뤄져야 하냐고, 은행 대출이 안 나온다는 게 그게 뭔 소리냐고.
말투가 꽤 강했어요. 평소에 저한테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은 단호하다 못해 좀 날카로운 데가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반응이 반가웠어요. 남편도 나랑 같은 생각이구나 싶어서요. 그러면 거절하기가 더 쉬워지니까요. 동서한테 미안하지만 남편도 반대한다고 하면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는 그날 밤 동서한테 남편이랑 얘기해 봤는데 우리도 지금 여유가 많지 않아서 힘들 것 같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중하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단어를 고르면서 썼어요. 그런데 며칠 뒤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주방 입구에 서서 형수 카페 건 다시 생각해봐도 될 것 같은데 하는 거예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남편 표정이 며칠 전이랑 달랐습니다. 날이 서 있던 게 없어지고 오히려 좀 부드러운 타이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형수 꿈이 카페라는데 가족끼리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맞지 않겠어? 하더라고요. 저는 당신이 제일 반대했잖아 하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때는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 같고 좀 생각해 보니까 형수도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었을 텐데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도와주는 게 나중에 후회 안 하는 거 아니겠어 하고 말했어요.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듣고 있으면 이상한 데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딱 꼬집어 말하기가 어려운 그 뭔가가 걸렸습니다. 며칠 전에 그렇게 단호하게 반대하던 사람이 아무런 새로운 사정도 없이 태도가 바뀐 거잖아요. 제가 뭔가를 설득한 것도 아니고 동서한테서 새로운 연락이 온 것도 아닌데 그 사이에 뭔가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남편이 다시 생각해 본 건지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갑자기 왜 하고 물었더니 남편이 그냥 좀 생각해 봤어라고 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더 이상의 설명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어요. 의심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조각이고 그냥 넘기자니 어디가 걸리는 것 같고 결국 저는 그게 뭔지 더 파고들지 못하고 그냥 두었습니다. 그리고 동서한테 다시 연락을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저는 몇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6개월 안에 갚는다는 거, 차용증을 쓴다는 거, 그리고 중간에 한 번은 상황을 알려달라는 거. 동서가 형님, 우리가 남이에요? 차용증은 좀 그렇지 않아요? 하면서 살짝 난색을 표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돈 문제라서 그렇다고 가족이어도 이런 건 분명히 해둬야 나중에 서로 불편해지지 않는다고. 결국 동서가 알겠다고 했어요. 다음 주말에 만나서 차용증을 손으로 썼습니다. 동서가 쓰는데 글씨가 좀 흘렸어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아서 한번 읽어보고 지갑에 접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통장을 열었습니다. 인터넷 뱅킹 화면에 이체 금액 칸에 숫자를 눌렀어요. 30000000.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게 그냥 숫자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화면에 떠 있는 저 숫자가 저한테는 새벽 4시의 시간이고 무릎이 욱신거리던 오후들이고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버텼던 겨울들이었어요. 그냥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저는 잠깐 멈췄어요. 이 돈은 쉽게 써도 되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건네도 되는 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버튼을 눌렀습니다. 완료 화면이 뜨는 걸 보면서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무거운 게 가슴 한켠에 내려앉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안도인지 불안인지 저도 잘 몰랐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서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처음 2주는 기다렸습니다. 창업 초반이 얼마나 정신없는지 저도 아니까 자리 잡히면 안부 연락이 오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3주가 지났을 때 저는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카페는 잘 돼? 자리 잡아가? 이렇게 짧게 보냈어요.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안 왔어요. 저는 그게 기분 나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바쁘겠지 하면서도 어딘가 캥기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틀 뒤에 답장이 왔어요. 응, 형님. 바빠서 늦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더 이상의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돈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엔 좀 더 직접적으로. 다음 달이면 3개월 되는데 중간 상황 좀 알 수 있을까? 하고요. 이번엔 읽음 표시가 뜨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답장은 형님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이제 막 자리 잡는 중이에요 였어요. 저는 그 문자를 몇 번을 읽었습니다. 뭔가 설명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언제쯤 갚을 수 있을 것 같다든가, 지금 상황이 어떻다든가. 그런데 그냥 기다려달라는 말뿐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3개월이 다 돼가는데 연락이 없다고, 기다려달라는 말만 한다고. 그런데 남편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형수가 지금 자리 잡는 중이라고 했잖아. 좀 기다려주면 안 돼? 하는 거예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남편이 동서편을 드는 게 한 번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태도를 바꿔서 빌려주라고 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뭔가 자꾸 동서 쪽으로 기우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이 왜 기다려주라고 해? 하고 제가 물었더니 남편이 3천 빌려줬다고 당장 독촉하면 형수 기분이 어떻겠어라고 했습니다. 독촉이라는 단어가 거슬렸어요. 제가 독촉한 게 아니라 중간 상황을 물어본 거였거든요. 저는 그 말을 받아치지 않았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뭔가 더 말했다가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왜 저렇게 동서편을 드는지, 처음에 그렇게 반대하더니 왜 태도를 바꿨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뭔가가 있었던 건지. 생각의 꼬리가 자꾸 길어졌는데 잡히는 게 없었어요.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가 싶다가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 즈음부터였어요.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늦게 들어오는 날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한 번이었어요. 회식이라고 했는데 평소 같으면 미리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날은 들어오면서 짧게 미팅이 길어졌어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한 번. 이유는 매번 달랐어요. 야근이었다가 거래처 저녁이었다가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가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아니었는데 자꾸 반복되니까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남편이 핸드폰을 항상 손에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밥 먹을 때도 거실에 앉아 있을 때도. 전에는 소파 팔걸이에 그냥 올려두고 본인도 잊어버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딜 가든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밥을 먹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것 같았는데 핸드폰을 들고 갔어요. 저는 수저를 든 채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남은 밥을 내려다봤어요. 밥맛이 없었습니다. 말을 해야 하나 물어봐야 하나. 핸드폰 왜 들고 가냐고. 요즘 왜 이러냐고. 동서 얘기 다시 해야 하나. 생각이 여러 갈래로 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는 걸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게 현실이 될 것 같아서요. 3개월이 됐습니다. 동서한테서 돈 얘기는 없었고 남편은 자꾸 늦게 들어왔고 저는 자꾸 잠이 늦게 들었습니다. 피 같은 3천만 원이 어디가 있는지, 동서가 진짜로 갚을 생각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왜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지, 저는 어느 날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 동서가 차린 카페, 제 3천만 원이 들어간 그 카페를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연락도 하지 않고 예고도 하지 않고 그냥 가야겠다고. 집에 있던 접이식 의자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왜 의자를 챙겼는지 그때는 저도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오래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의자 하나를 들고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옆자리에 아무도 없었고 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로 창밖을 봤어요. 터널이 지나가고 역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저는 그 흐름 속에서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가방 안에 접이식 의자가 들어있다는 게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이상하게 실감이 났습니다. 왜 의자를 챙겼는지 사실 저도 정확히는 몰랐어요. 그냥 오래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 한 번 가면 그냥 돌아오면 안 된다는 생각, 그런 것들이 뒤섞여서 손이 먼저 의자를 집었던 거예요. 어떤 결심이라기보다는 몸이 먼저 알고 움직인 거였습니다. 1시간 10분쯤 걸렸어요. 동서가 처음 카페 주소를 알려줬을 때 저장해뒀던 걸 다시 꺼냈습니다. 지도 앱을 켜고 안내를 따라서 걸었어요. 역에서 골목 쪽으로 한 5분쯤 들어가니까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아이보리색 외벽에 나무 프레임 창문 안에 조명이 켜져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손님 2~3명이 보였어요. 멀쩡했습니다. 그게 더 화가 났어요. 어쩐지. 망하고 있거나 힘들어 보였으면 그나마 납득이라도 했을 텐데 카페는 영업을 잘하고 있었거든요. 유리창에 메뉴판도 붙어 있고 안에 직원도 2명 보이고 카운터 쪽에 동서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카페 앞에 서서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의자를 꺼냈어요. 딸깍. 의자를 펼치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걸 카페 입구 바로 옆 출입문이 한눈에 보이는 자리에 놨어요. 그리고 앉았습니다. 핸드폰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방은 옆에 내려놓고 그냥 딱 앉아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슬쩍 쳐다봤습니다. 골목이 넓지 않아서 저를 피해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카페 안 손님 중 한 명이 유리창 너머로 저를 봤고 고개를 갸웃하더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안에서 동서가 그걸 봤는지 카운터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동서가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표정이 당황스러운 듯 굳어 있었습니다. 저한테 가까이 다가오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형님,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하고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서가 다시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얘기해요. 들어와서. 손짓까지 하면서요. 저는 그제야 동서를 바라봤습니다. 눈을 맞추고 천천히 말했어요. 돈 가져오면 들어갈게. 동서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입을 닫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어요. 그 사이에 카페에 들어가려던 손님 2명이 입구 앞에서 저를 보더니 발걸음을 멈추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그냥 지나쳤습니다. 제가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앉아 있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상하게 무기가 된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 반찬 사장님이 여기 계세요? 고개를 들었더니 시장에서 저한테 매주 오시는 단골 어르신이었습니다. 70 가까이 되신 분인데 매주 화요일이면 꼭 오셔서 장조림이랑 깻잎질을 사가시는 분이었어요. 허리가 좀 굽으셨는데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고 옆에 비슷한 연배 친구분도 함께 계셨습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그냥 짧게 카페에 3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없어서 받으러 왔다고만 했습니다. 어르신이 장바구니를 내려놓으시더니 저 옆에 서셨어요. 그리고 같이 오신 친구분한테 우리도 커피나 한 잔 시켜 먹자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카페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5분쯤 뒤에 음료를 들고 나오셔서 카페 입구 앞 옆에 그냥 서 계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저처럼 그냥 거기 계셨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두 분이 거기 서 계신다는 게 저한테 뭔가 힘 같은 걸 줬어요. 소문이 빠르더라고요. 시장이라는 곳이 그런 데예요. 오전에 일어난 일이 오후엔 다들 알고 있는 곳이거든요. 어르신 두 분이 들렀다 가시고 1시간쯤 뒤에 시장에서 떡볶이 집 하시는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아이고, 사장님 여기 계세요? 하시는 거예요. 사연을 들으시더니 한숨을 한번 크게 쉬시고 내가 커피나 한 잔 마시고 가야겠다 하시면서 카페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오실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나오셔서 저한테 하나 내미셨어요. 드세요, 사장님. 오늘 오래 있어야 할 것 같으니까. 저는 그 컵을 받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울면 안 되겠다 싶어서 꾹 참았어요. 울러온 게 아니니까요. 그 뒤로 1명, 2명이 더 왔습니다. 다들 직접 카페 안에 들어가서 음료를 하나씩 시켜서 나왔어요. 그러고는 입구 근처에 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한테 말을 거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조용히 같이 있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카페 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그냥 낯선 풍경이 불편했는지 들어오려다 발걸음을 돌리는 손님들이 눈에 띄게 생겼어요.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도 하나둘 나가면서 뒤를 힐끔 봤습니다. 직원들이 카운터 안쪽에서 동서한테 뭔가를 말하는 게 유리창 너머로 보였어요. 동서가 2번 더 나왔습니다. 2번째로 나왔을 때는 목소리가 좀 높아져 있었어요. 형님, 이러시면 저도 곤란해요. 가족끼리 이게 무슨 짓이에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의식한 듯 말은 낮게 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3천을 갚았어야지. 동서가 입술을 꽉 물더니 뭔가를 더 말하려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번째로 나왔을 때는 오히려 눈가가 빨개져 있었어요. 울었는지 아니면 울 것처럼 표정을 만든 건지 저는 몰랐습니다. 동서가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떨면서 말했어요. 자기도 억울하다고 카페가 처음부터 쉬운 게 아닌데 형님이 이렇게까지 하면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 자체는 들어줄 만한 내용이었는지 몰라도 저는 그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어르신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셨는데 그 컵에 물방울이 맺히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억울하다는 말을 하고 있구나. 3천만 원을 떼어 먹으면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는구나. 뭔가 이상한 게 이 상황에서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소진된 건지 아니면 너무 기가 막혀서 화도 안 나는 건지
그냥 조용하게 여기 앉아 있어야겠다는 생각만 남아 있었어요. 오후 2시가 지나면서 카페 안이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점심 피크가 끝난 시간이기도 했겠지만 입구 쪽 분위기 때문에 발길이 줄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직원이 창문 안쪽에서 저쪽을 보고 있다가 눈이 마주치면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카운터 뒤에 동서가 핸드폰을 들고 통화를 하는 게 보였어요. 누구한테 전화하는 건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시영한테 전화하는 거겠구나 싶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시영한테서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았어요. 시영이 뭔가 난처한 듯한 목소리로 형수가 갑자기 왜 그러냐고 그냥 기다려주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하게 물었어요. 6개월이라고 했는데 이미 넘었다고, 중간에 연락 한 번이 없었다고, 직접 와서 눈으로 보고 싶었다고. 시영이 잠깐 말이 없더니 알겠다. 좀 기다려봐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쯤 지났어요. 그 사이에 시장 사람 한 명이 더 오셨습니다. 이번엔 생선가게 하시는 아주머니였는데 저를 보자마자 아이고, 거기 계속 앉아 계세요? 하시면서 가게에서 사탕이라도 사오셨는지 손에 뭔가를 쥐고 계셨어요. 그걸 저한테 내미시면서 힘내요. 사장님 잘하고 있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탕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고마운지 몰랐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탕 하나가 거기까지 버티고 앉아있던 제 등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조금 넘어서 카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동서가 혼자가 아니었어요. 카페 직원 중 한 명을 데리고 나왔는데 직원은 두 손으로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검은 지퍼백 같은 가방이었어요. 크지 않았지만 직원이 두 손으로 드는 게 무게가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동서가 그 가방을 받아서 저 앞에 내려놨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탁 하고 가볍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가져가요. 동서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열어봐야 했어요. 저는 지퍼를 열었고 안에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5만 원권으로 묶음묶음 들어 있었어요. 한 묶음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30묶음이 들어 있어야 하는 건데 저는 천천히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자에 앉은 채로 한 묶음씩 꺼내서 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멈춰섰고 카페 안에서도 누군가 이쪽을 봤습니다. 동서가 뭔가를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셌습니다. 30묶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가방에 넣고 지퍼를 닫았어요. 그리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묵직했어요. 이게 피 같은 돈의 무게구나 싶었습니다. 통쾌해야 했는데 어쩐지 통쾌하지 않았어요. 받아야 할 걸 받은 건데 이 돈이 처음 이체 버튼을 눌렀을 때 느꼈던 그 떨림이랑 지금 이 무게가 같은 돈인데 어쩐지 달랐습니다. 돌아온 돈인데 되찾은 느낌이 나질 않았어요. 뭔가를 잃고 돌려받은 것 같은, 그 사이에 뭔가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감각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묵직한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옆에 서 계시던 시장 어르신이 잘했어요. 사장님 하셨어요. 생선가게 아주머니도 박수를 한번 치셨습니다. 저는 웃어야 할 것 같았는데 웃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서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억울하다고 울 것처럼 굴던 게 언제였나 싶게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뭔가를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참고 있는 사람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접어서 가방에 넣으면서 접이식 의자 챙겨온 걸 그제야 잘했다 싶었어요. 가려고 몸을 돌리는데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자.
차용증에 이자는 쓰지 않았어요. 구두로도 이자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냥 빌려줄 때는 가족이니까 원금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 돈을 받아들고 나니까 6개월이 훨씬 넘도록 한마디 연락도 없이 버텼던 게 다시 올라왔습니다. 저도 그 6개월 동안 가게 운영 자금이 빠듯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돈이 있었더라면 어떤 선택을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는지, 이자를 받아야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대로 돌아서는 게 뭔가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동서한테 말했습니다. 이자는 바라지도 않는다고. 근데 이렇게 받으러 직접 와야 했던 것에 대한 말 한마디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동서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들어와서 얘기해요 하는 거예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건 내가 뭔가를 더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나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차피 직접 여기까지 온 거고 하고 싶은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가방을 들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어요. 손님은 2명 남아 있었고 직원이 카운터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동서가 저를 구석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주방 쪽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저는 앉았고 동서도 마주 앉았어요. 동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힘들었다고, 카페가 생각보다 어려웠다고, 빨리 갚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안 됐다고. 말 자체는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미안해서 하는 말인지 그냥 상황을 넘기려고 하는 말인지. 그때였습니다. 주방 쪽에서 핸드폰 진동 소리가 들렸어요. 직원이 뭔가를 하다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지 주방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동서의 핸드폰이었어요. 동서가 잠깐 화면을 봤는데 표정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뭔가 긴장하는 것 같은, 조금 당황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러더니 잠깐만요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방 쪽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테이블에 앉아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주방과 홀 사이에 작은 문이 있었는데 완전히 닫히지 않았어요. 주방 안에서 동서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통화하는 소리였는데 내용은 잘 안 들렸어요. 말소리가 낮고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딱 한 문장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형님 남편도. 거기서 소리가 뚝 끊겼어요. 문이 제대로 닫힌 건지 동서가 더 안쪽으로 들어간 건지 저는 물컵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았어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형님 남편. 그러니까 제 남편 얘기였어요. 동서가 통화 중에 제 남편 얘기를 꺼냈습니다. 누구한테, 무슨 맥락에서,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했는지 저는 그걸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듣지 못한 그 뒷말이 이상하게 무서웠어요. 그 말이 주방 쪽에서 흘러나오고 문이 닫히고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물컵을 손에 쥐고 테이블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형님 남편도. 그게 다였습니다. 그 뒤가 없었어요. 문이 닫히면서 소리가 끊겼고 저는 그 뒤를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듣지 못한 그 뒷말이 들은 것보다 더 크게 귀에 남았습니다. 공백이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형님 남편도 라고 했습니다. 동서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제 남편 얘기를 꺼냈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한테는 들리지 않아야 했던 말이었어요. 그러면 그 뒤는 무슨 말이었을까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컵이 입술에 닿는 게 느껴지는데 물맛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삼킨 거예요. 잠시 뒤에 동서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을 정리한 것 같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전화가 와서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저는 그냥 괜찮아 하고 일어섰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아까까지는 이자 얘기, 연락 없던 거 얘기, 그런 걸 하려고 들어온 건데 그게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한 가지로만 꽉 찬 것 같았어요. 형님 남편도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아까 앉아있던 자리에 의자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내내 발이 땅에 닿는 건지 안 닿는 건지 모를 것 같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카페 방향이 아니라 그냥 허공 쪽으로요.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도 아닌데 자꾸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질 않았어요. 동서가 한 말에 앞뒤를 맞춰보려고 했는데 맞춰지질 않았습니다. 뒤가 없으니까요. 그냥 형님 남편도까지만 있고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상상하든 그건 제 상상이지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손이 차가운 건지 4월인데 왜 이렇게 추운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처음에 그렇게 반대하다가 갑자기 빌려주라고 태도를 바꿨을 때, 그때 제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그냥 넘겼잖아요. 그때 더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리고 그 뒤로 남편이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이유가 매번 달랐는데 저는 그냥 믿었어요. 의심을 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10년을 같이 산 사람을 의심하는 게 너무 지치는 일이니까 그냥 믿는 쪽을 택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화장실 갈 때마다 핸드폰을 들고 갔던 거. 저는 그때 게임인가 싶었거든요. 요즘 중년 남성들이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남편이 구체적으로 무슨 게임을 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던 날. 회식이라고 했는데 다음 날 아무렇지 않게 회식 얘기를 꺼내는 남편한테 어느 팀이랑 했냐고 물었더니 잠깐 뜸을 들이다가 답을 했던 것도요. 그 찰나의 뜸이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하니까 너무 또렷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지 않았어요. 조각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크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하나하나는 그냥 넘길 수 있는 별것 아닌 것들이었는데 그게 이제 하나씩 이어지면서 어떤 모양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양을 아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집에 들어왔을 때 남편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왔어? 하고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사람 같았어요. 어쩌면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건지, 어쩌면 아무 일도 없는 척을 하는 건지, 저는 그게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응, 저도 그렇게만 했어요. 가방을 방에 내려놓고 손을 씻고 저녁을 차렸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 앞에서 남편이 뭔가를 얘기했어요. 회사 얘기였던 것 같은데 저는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적당히 대답을 했어요. 남편이 이상하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어요. 뭔가를 물어보지는 않았거든요. 밥을 먹으면서 저는 남편 얼굴을 봤습니다. 10년을 같이 산 얼굴이었어요. 주름이 생긴 것도 알고, 웃을 때 눈가에 선이 지는 것도 알고, 밥 먹을 때 습관적으로 국을 먼저 한 숟갈 먹는 것도 알았습니다.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근데 오늘 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왜 낯선 건지, 제가 이상해진 건지, 남편이 달라진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확인해야겠다고. 무작정 의심하고 살 수는 없어요. 아무 근거도 없는 생각이라면 그냥 버려야 하고, 근거가 있는 생각이라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르는 척하고 넘기는 게 현명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3천만 원이 그걸 가르쳐 줬거든요. 모르는 척하고 기다렸다가 더 커진 다음에야 알게 된다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오늘 밤 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씻고 나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도 옆에 누웠어요. 불을 껐고 남편이 핸드폰을 잠깐 보다가 충전기에 꽂았습니다. 저는 그 핸드폰이 어디 꽂혔는지 봤어요. 남편 쪽 침대 사이드 테이블이었습니다. 평소랑 같았어요. 항상 거기 꽂았거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든 척을 했어요. 남편 숨소리가 안정되는데 한 30분쯤 걸렸습니다. 그 30분이 너무 길었어요. 자꾸 생각이 올라왔거든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다. 동서가 한 말이 다른 맥락이었을 수 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봐야 한다.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눈 감고 사는 게 더 무섭다. 그 두 가지가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남편 숨소리가 깊어졌습니다. 잠든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이불을 아주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바닥에 발을 딛는데 마루가 삐걱거릴까봐 발을 아주 천천히 놨습니다. 남편 숨소리는 그대로였어요. 사이드 테이블에 꽂혀 있는 핸드폰을 봤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냥 떨리는 게 아니라 손끝이 차갑게 떨렸어요. 핸드폰을 집었는데 묵직한 게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충전 화면이 켜지면서 잠금 화면이 떴어요. 비밀번호 칸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어요. 남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남편이 직접 가르쳐 줬어요. 제 생일이었습니다. 0, 그 다음에 제 생일 6자리. 저는 그게 뭔가 따뜻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본인 생일도 아니고 제 생일을 비밀번호로 쓴다는 게. 그랬거든요. 그때는. 손가락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열렸어요. 저는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일 먼저 카카오톡을 열었어요. 최근 대화 목록이 떴습니다. 위에서부터 훑었어요. 회사 동료들 이름, 가족 단체방, 친구 이름들. 익숙한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르는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냥 영어 이니셜이었습니다. J, H. 저는 그걸 눌렀어요. 대화창이 열렸습니다. 읽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눈이 잘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글자들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처리되는 게 느렸습니다. 한 번 읽고 다시 읽었어요. 대화는 길었습니다. 꽤 오래된 것 같았어요. 최근 것만 봤는데도 스크롤이 꽤 됐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3천만 원을 이체했던 날 즈음의 대화였어요. 그 언저리에 남편이 보낸 메시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문장은 아닌데 의미는 이거였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형수 카페 문제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거라고. 저는 그 부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형수 카페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동서를 설득해서 저한테 빌리게 한 건지 아니면
그 반대로 남편이 먼저 동서한테 돈을 가져다 주려고 한 건지 정확한 구조는 몰랐어요. 근데 분명한 건 남편이 이 돈에 관여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여의 이유가 이 사람이었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이상하게 화가 오르지 않았어요. 울고 싶은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가워졌어요. 몸이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생각이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반대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였구나. 그래서 동서편을 계속 들었던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삼천을 돌려받으러 직접 가겠다고 했을 때도 남편이 왜 굳이 직접 가냐고 말렸던 거였구나.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한 조각씩 제 눈앞에서 맞춰졌어요. 저는 침대 쪽을 봤습니다. 남편이 자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10년을 같이 살아온 사람이 저 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불도 켜지 않고 소파에 그냥 앉아서 남편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어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처음부터 읽지 않았어요.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골랐습니다. 날짜가 찍힌 것, 내용이 분명한 것, 그리고 제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1장, 2장, 3장. 손이 아직도 떨렸는데 손가락은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이상하더라고요.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은데 손은 할 일을 알고 있는 것처럼요. 캡처한 것들을 제 핸드폰으로 보냈습니다.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로 하나씩 다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남편 핸드폰에서 전송 내역을 지웠습니다. 흔적을 없앴어요. 알림이 떴는지 안 떴는지 남편 핸드폰 알림 설정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무음 상태였어요. 다행이었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제가 그 순간 좀 무서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침착하지 싶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고 흔적을 지우고 있는 게 정상인가 싶었습니다. 근데 또 울면서 무너져 있으면 뭐가 달라지냐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이 순간 무너지는 건 나중에 해도 된다고. 지금은 해야 할 걸 해야 한다고. 저는 남편 핸드폰을 들고 다시 방에 들어갔습니다. 사이드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꽂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을 통째로 세웠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제 핸드폰으로 저장한 캡처들을 들여다봤어요. 읽고 또 읽고. 처음엔 뭔가 다른 해석이 있을까 싶어서 여러 번 읽었는데 읽을수록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분명했어요. 분명한데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글자로는 보이는데 그게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게 느렸어요. 10년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10년을 쌓아온 사람에 대한 믿음이 글자 몇 줄로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스며들 듯 무너졌어요. 새벽 3시쯤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그냥 눈에서 흘렀습니다. 닦지 않고 그냥 두었어요. 어디서부터 슬픈 건지 몰랐어요. 남편이 그랬다는 게 슬픈 건지, 내가 몰랐다는 게 슬픈 건지, 3천만 원이 그런 식으로 쓰인 건지, 아니면 그 모든 게 다 한꺼번에 슬픈 건지. 한참 울고 나서 눈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남편을 바로 깨울 수도 있었습니다. 당장 소리를 지를 수도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이밀면서 이게 뭐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질 수 있었습니다. 그 충동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지는 것 같았거든요. 울면서 따지고 소리 지르면 저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되고 남편은 모면할 구멍을 찾게 됩니다. 그게 싫었어요. 저는 무너지는 모습을 남편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적어도 지금은요. 조용히 차분하게 준비를 하자. 그게 그날 밤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왔습니다. 커튼 사이로 빛이 들어왔고 남편이 방에서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왜 거실에서 자?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이 안 와서 나왔어 하고 말했어요. 남편이 잠깐 저를 봤다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을 들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무런 감정이 오르지 않았어요. 이미 다 알고 나니까 오히려 이상하게 고요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전에는 저 모습이 신경 쓰이고 불안했는데 지금은 그냥 확인이 됐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제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저장해둔 캡처들을 다시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화 내용 안에서 단서들을 확인했습니다. J, H 라는 이니셜. 대화 중에 한번 직장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업종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 건물인지. 저는 그게 어디인지 대략 짐작했습니다. 검색을 했어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 중에 이름이 맞는 경우를 찾아봤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쪽 업종은 담당자 이름이 상담 창구에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찾았습니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어떤 감정이 오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찾았어요. 공개된 상담 번호였습니다. 업무 문의용 번호였어요. 저는 메모장에 번호를 적어뒀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반찬을 만들었어요. 손님들을 받았고 포장을 했고 계산을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속에서는 무언가를 계속 정리하고 있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할지. 감정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넘기고 나서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메모해둔 번호를 열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는 동안 저는 숨을 한번 골랐어요. 뭐라고 할지는 이미 생각해뒀습니다. 상담 문의가 있어서 연락했다고, 직접 만나서 상담을 받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기로요.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밝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상담원 목소리 특유의 친절하게 훈련된 톤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상담 좀 받고 싶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직접 방문 상담이 가능한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자가 물론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방문이 가능한지 이름을 여쭤봐도 되냐고 했어요. 저는 이름을 말했습니다. 제 이름을요. 그리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에 통화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2분 38초. 그 여자 목소리를 처음 들은 순간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제 가기만 하면 됐어요. 약속을 잡고 나서 저는 3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 3일 동안 저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시장을 나가고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받고 저녁에 들어와서 밥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면 왔어? 하고 받았고 밥상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적당히 받아주고 적당히 웃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그의 핸드폰을 봤다는 것도, 제가 그 여자한테 전화를 했다는 것도, 제가 사흘 뒤에 그 여자를 만나러 간다는 것도 하나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하게 담담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얼굴이 굳어졌을 텐데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이미 마음이 정해지고 나면 기다리는 게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 3일 동안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캡처해둔 사진들을 인화했어요. 사진관에 가서 인화를 부탁하면서 손이 잠깐 떨리긴 했지만 그냥 사진을 맡기고 나왔습니다. 인화된 사진을 받아서 봉투에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그 봉투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준비물은 그게 다였어요. 약속 날 저는 가게를 오전에만 하고 오후에 일찍 나왔습니다. 직원한테는 몸이 좀 안 좋다고 했어요. 거짓말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무거운 거였지만 그게 그 말이긴 했으니까요. 약속 장소는 제가 정했습니다. 상간녀한테 전화할 때 가까운 카페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 여자가 이름을 대면 저는 거기로 잡겠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알려준 카페가 있었는데 저는 그보다 한 블록 옆에 있는 다른 카페를 골랐어요. 그 여자가 익숙한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자리를 잡았어요. 문이 잘 보이는 자리, 안쪽이지만 주변이 어느 정도 트인 자리로요. 아메리카노를 한 잔 시켜놓고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정말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고요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했는데 그냥 그랬습니다. 약속 시간이 됐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알아봤어요. 인터넷에서 봤던 사진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단정하게 입고 온 편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있었는데 그게 상담 약속이니까 약간 들뜬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겠었어요. 그 여자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손을 살짝 들었어요. 이쪽이에요 하는 것처럼요. 그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앉았어요. 저도 앉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첫 마디가 그게 다였어요. 그 여자가 뭔가를 꺼내려는 것 같았는데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상담 때문에 온 게 아니라고.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고. 잠깐 있다가 한 명이 더 올 거라고. 그 여자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뭔가를 계산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이 사람도 알고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요. 5분쯤 지났을까요? 카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저는 남편한테 오전에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오후에 잠깐 시간 있냐고 할 말이 있다고.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고 저는 오면 알아라고만 했어요. 남편이 카페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리를 찾았어요. 그러다가 저를 발견했고 저한테 다가오다가 멈췄습니다. 그 여자가 보인 거예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딱 한순간에요. 그게 0.5초쯤 됐을까요? 눈에 뭔가가 지나갔어요. 당황, 공포, 그리고 뭔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들이 동시에 올라왔다가 내려갔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여기. 남편이 걸어왔습니다. 발걸음이 느렸어요. 앉았습니다. 셋이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봉투 안에서 인화된 사진들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천천히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서두르지 않았어요. 메시지 캡처 인화본이었습니다. 날짜가 찍혀 있고 이름이 있고 내용이 있는 것들이었어요. 저는 그걸 테이블 가운데에 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요. 그 여자가 사진을 봤습니다. 얼굴색이 변하는 게 보였어요. 천천히 변했어요. 처음엔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가 읽으면서 굳어졌고 마지막엔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한 장을 보고 나서 눈을 감았어요. 저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아꼈어요. 서두를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내 돈이 당신들 사랑 비용이었습니까? 질문이 아니었어요. 말 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확인하는 말이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로 있었어요. 저는 그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카페 안이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어요. 다른 테이블에 손님들이 있었고 직원이 음료를 만들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잔잔한 음악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일상적인 소리들 사이에 우리 테이블만 다른 공기였어요. 남편이 결국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감정이 오르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너무 작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앞에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모은 3천만 원 앞에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 앞에서 미안하다는 말 두 글자가 너무 작았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페 한가운데서요.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말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시선이 왔어요. 사람들이 봤습니다. 직원도 잠깐 멈췄어요. 저는 그걸 의식하면서도 남편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이 낯선 사람 같았어요. 1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이 순간의 저 뒷모습이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일어섰어요. 가방을 챙기면서 뭔가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봤어요. 가세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 여자가 나갔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닫혔어요.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일어나라고.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인화된 사진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차분하게요. 봉투를 가방에 넣고 지퍼를 닫았어요. 음료값을 테이블 위에 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어요. 오늘은 집에 오지 말라고. 할 말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자고. 남편이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카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저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걸었어요. 한참 걷다가 골목 끝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서 잠깐 울었어요. 소리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골목 한쪽에 서서 그냥 흘렸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래 울지 않았을 거예요. 눈물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새벽에 다 쏟아냈던 건지 아니면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건지 닦았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그날부터 절차가 시작됐어요. 변호사를 만난 건 그 다음 주였습니다. 이혼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보여드렸고 변호사가 꼼꼼하게 봤습니다. 충분하다고 했어요. 위자료 청구도 재산 분할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어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그 여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가족한테 싸워야 한다는 게 아니라 제 것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버텨온 시간이요. 그게 함부로 쓰여도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제대로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소장이 들어가고 나서 남편한테서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처음엔 문자였다가 전화였다가 나중엔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어요. 저는 변호사한테 연락하라고만 했습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마주치면 흔들릴 것 같아서가 아니라 마주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할 말은 서류로 하면 됩니다. 그 여자 쪽에서는 처음에 부인을 했습니다. 그 여자 측 변호사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우습지도 않았어요. 인화된 사진들 중에는 날짜와 장소가 명확한 것들도 있었고 남편이 직접 보낸 메시지에 본인 이름이 들어간 것들도 있었거든요. 우리 변호사가 추가 자료를 더 제출했고 그 뒤로 그쪽에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일하는 곳이 보험 관련 업종이었는데 이런 소송이 진행되면 그 업계가 좁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변호사가 알려줬거든요. 그쪽에서 소문이 돈다는 걸요. 저는 소문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소송을 진행한 것뿐이었는데 그게 그쪽에서 퍼진 거였어요. 그건 제가 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된 거였습니다. 동서 쪽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시영이 이 상황을 알게 된 건 소장이 들어간 뒤였어요. 남편이 형한테 말했는지 아니면 다른 경로로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시영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겠냐고.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동서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전과 달리 목소리가 낮았어요. 형님, 집안일을 이렇게 밖으로 내면 어떡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잠깐 기가 막혔어요. 집안일이라고 했습니다. 제 3천만 원이 그 관계에 쓰였다는 것도 집안일이고 제 남편이 그 관계를 이어가도록 제 돈이 이용됐다는 것도 집안일이고 그게 다 밖으로 내면 안 되는 집안일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동서 3천은 받았지요? 동서가 잠깐 말이 없더니 형님, 그건 하고 말했어요. 그거랑 이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시영이랑 동서도 그 일로 크게 다퉜다고 하더라고요. 시영이 몰랐던 게 아닌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고 동서는 그걸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집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끝까지 확인하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이상하게 관심이 사라지더라고요. 소송은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혼이 됐습니다. 위자료가 나왔고 재산 분할도 이루어졌어요. 그 여자 쪽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금액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요구한 것에서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끝났구나 싶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됐다 싶었어요. 이 정도면 됐다.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저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4시에 알람이 울렸어요. 저는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원래 그랬거든요. 몸이 오래 훈련이 돼 있어서 알람 없이도 새벽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일어나서 세수를 했습니다. 앞치마를 둘렀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시장으로 나갔어요. 새벽 시장은 예전이랑 똑같았습니다. 리어카 소리, 가져다 놓는 박스 소리, 어딘가에서 나는 비린내, 채소 다듬는 냄새.
겨울이라 숨을 쉬면 입김이 나왔어요. 저는 장을 봤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들을 골랐어요. 시금치, 콩나물, 건새우, 묵은지. 가게로 돌아와서 불을 켰습니다. 혼자였어요. 그게 예전이랑 다른 점이라면 다른 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고 가게에 나와도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혼자라는 게 두려웠는데 지금은 그냥 조용한 거였어요.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콩나물을 씻었어요. 손이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은 오늘 준비할 반찬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침 특선은 뭐로 할지, 오늘 재료 상태는 어떤지. 그게 저의 아침이었습니다. 그 아침이 변하지 않고 거기 있었어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이 3천만 원에서 시작됐습니다. 3천만 원이 없었으면, 동서한테 그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면, 카페 앞에 의자를 들고 가지 않았으면 주방에서 흘러나온 그 말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도 아무것도 모른 채로 새벽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밤에 들어오는 남편 밥을 차리면서 살고 있었겠지요. 그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게 됐습니다. 돈은 사람을 드러내더라고요. 돈이 오가는 자리에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왔습니다.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저한테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시장 어르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거기서 나왔어요. 저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피 같은 3천만 원을 치르고 알게 된 거지만 그래도 알게 됐으니까요. 모르는 채로 사는 것보다는 알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시작하는 중이었어요. 새벽 4시에 눈을 뜨고 시장을 나가고 손을 움직이고 하루를 여는 것. 그 반복이 저한테 남은 것들이었고 저는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충분했어요. 냄비에서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콩나물을 넣었어요. 김이 올라왔고 가게 안이 따뜻해졌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시장이 깨어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고 저는 국자를 들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